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어제 경북도청에서 23개 시군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나누고 도의 가족정책 방향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다양한 가족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사업의 기획이 강조됐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3,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1인 가구의 40%가 무직이고 1년 새 부채도 20% 넘게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런 1인 가구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 처할 가능성도 높아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드물었던 다문화 가족도 지금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는데요. 다양화된 가족 형태만큼이나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 가족 정책, 민선 8기 시도의 관심과 노력이 보다 세심하게 전달되길 기대해 봅니다. 7월 13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양방향 현재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 방면 다부터널 일대 잠시 지체됐었는데요. 지금은 흐름 원활합니다. 다만 예천나들목 일대에서 공사 진행 중인데요. 208에서 209km 지점 1차로에서 줄눈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체는 없지만 미리 차선 변경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칠곡 중앙대로 팔달고가차도 올라서자마자 밀리면서 팔달교 건널 때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차선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동북로 신암선열공원에서 복현내거리 쪽도 속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복현내거리 지나 복현고가차도 올리기가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대로 연암내거리와 침산내거리 쪽으로도 교통량 많습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 지나 수성구청역 일대부터 범어내거리까지 차량 속도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 시작돼 오후에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내륙 30에서 100mm, 대구와 남부 내륙은 30에서 8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3.5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민선 8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공공기관 통폐합뿐만 아니라 이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이 3급과 4급 공무원, 국장과 과장급 보직 정원이 11명 줄어들게 됐는데요. 네. 대구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이 기존에 있던 이 국과 과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간부 직급의 정원도 크게 줄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간부급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대구시청 내에서 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이 국장과 과장들은 이 지역대학의 협력관이나 이 대구경북연구원 등으로 좀 파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이뤄지는 이 자리에 파견직으로 가게 될 이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요. 또 전국 최초로 임기, 산하기관의 임기를 단체장과 또 일치시키는 이 특별조례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남더라도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끝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네. 조정이 된다는 느낌은 드는데 네. 어쨌든 좀 파견되거나 이렇게 발령이 나면 좀 그 조직 내부에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그렇습니다.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홍준표식 공직사회 개혁의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이게 공직사회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민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밀어붙이는 속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들에게는 또 좋은 효과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어제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업무 조직인 그 행안부안에 경찰국 신설에 대한 그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영남권에 있는 일선 경찰관들을 만났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처럼 그 경찰 내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이상민 장관은 외부에 공개된 인사말 등을 할 때는 이 경찰국 신설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최근에 대구에서 있었던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비에 따른 노고 등의 감사의 뜻을 일단은 전했습니다. 네, 실제 간담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간담회가 일단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이 장관은 그 지난 6일 광주에서의 토론회와 같이 그 행안부 안에 그 경찰 업무 조직 신설로 경찰에 대해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며 정부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7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남경찰청에 이제 그 한 경찰이 이 장관에게 30년간 근무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분신도 불사할 마음이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자 이 장관이 조금은 센 발언이다. 이러면서 좀 간담회장을 진정시키기도 했다는 후문이 들립니다. 예. 간담회를 마친 이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오해를 푸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경찰국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도 했습니다. 현장 경찰들의 평가는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좀 경찰의 평가인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전국을 돌며 보여주기식으로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23만 경찰이 모두 반대하는 만큼 행안부에서도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한 경찰관은 독립성을 위해서 경찰도 장관급 격상과 차관급 50여 명 이상 좀 늘려주고 그 경찰국을 만들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장관이 답변을 피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잖아요. 네.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까요? 일단 좀 그 장관이 발언에 대해서 좀 무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요즘에 좀 모습들이 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경찰 내부에서와 같이 그런 거를 좀 무시는 못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좀 반영이 될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스포츠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어제 삼성 라이온즈가 이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3대4로 역전패했습니다. 지금 10연패인가요? 네, 10연패입니다. 2004년 이후 최다 연패 기록이 상황인데요. 이 프로 원년 야구단인 삼성 라이온즈가 원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최다 연패 기록이 10이었는데 네. 만약 오늘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구단 역대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여기다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한 이 선수의 배우자에게 팬을 자처하는 사람이 이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어머나. 일도 있었고 예. 라이온즈 파크 입장을 앞두고 단장과 감독 퇴진을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펼쳐들까 봐 이 가방 내부를 살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성적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과도한 이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프로야구를 둘러싼 이 시민들의 좀 뜨거운 반응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또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최다 연패 기록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22일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33명으로 지난 5월 30일 이후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난달 27일에 91명까지 감소했던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는 이 더블링 현상을 2주 연속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재유행, 이 정부와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좀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여서 좀 놀랍긴 한데 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10일 0시 기준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360명입니다. 지난 5월 11일이 그 43,908명이었거든요. 나온 이후 한 6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가 나온 건데요. 네.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구가 1,433명, 경북은 1,162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42일, 경북은 41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난 1월 말 2월 초처럼 한 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이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라면 이 8월 중순이나 8월 말경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그 BA.5 변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좀 인류가 겪은 바이러스 중에서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좀 평가받고 있을 정도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고요. 전파력은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 좀 빠르다고 했었는데 이 바이러스보다도 30% 이상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이 형성된 사람도 쉽게 감염되거나 또 재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요? 네, 인후통과 발열, 또 코막힘, 기침, 근육통, 피로감, 기존 증상과 좀 유사하긴 합니다. 다행히 근데 위중증률은 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아직 명확한 정체가 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 고령층 등 그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계속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또 고위험군이 BA.5에 재감염되면 최초 감염보다 입원율과 치명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이제 정부가 오늘 의료와 방역 대응책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네, 오미크론 대유행 때처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대신 이 감염병 단계가 2급으로 낮아지면서 이 격리 의무 조치는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연장해 왔는데 이 조치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백신 4차 접종 대상 역시 50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50대부터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자 비율이 좀 높고 이 감염 시에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과 칠레, 호주 등은 각각 50세, 55세, 30세로 4차 접종 대상으로 확대한 만큼 우리도 이 4차 접종 대상의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60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60대입니다. 그렇군요. 검사를 좀 확대해서 확진자를 빠르게 찾는 방역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유행 안정세일 때는 지금 검사소가 자가검사 키트 판매소가 많았는데 지금 크게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그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또 그 외에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선별검사소 600여 곳 수준은 지금 유행 안정시 때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시선별검사소의 경우에는 218곳이었는데 지난 11일 기준으로 3곳까지 지금 줄어든 상태거든요. 3곳으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가 한 12,000여 곳, 한 13,000곳 정도 되는데 이건 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또 검사부터 진단 또 확진자의 대면 치료까지 가능한 기관은 현재 그 6,300여 곳 정도인데 정부가 목표로 한 그 10,000개 수준에는 턱없이 좀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이 자가검사 키트도 접근성이 좀 낮아졌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의료기기 판매 인허가를 받지 않은 편의점은 이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할 수 없도록 지금 조치가 변경되면서 판매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검사소와 자가검사 키트 그 판매소가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 병상도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11일 기준으로 보면 대구시가 관리 중인 확진자 가운데 이 3,240명은 재택에서 일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나 면역 저하자는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26곳을 통해서 매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이 재택 치료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집중관리 대상이 지금 156명입니다. 나머지는 또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예.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이 33명이 이 11일 기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중증, 준중증 환자들인데 이 경북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이 파티마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141개로 이 가동률은 23.4% 정도입니다. 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 수년간 또 고생을 했던 이 대구의료원은 7월부터는 전담 병원 역할을 내려놓고 일반 병원으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보면 이 확진 환자 치료에 대해서 병상 가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뭐 대비는 되어 있다. 당장 병상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상황은 좀 발생하지 않겠지만 네. 언제 급증할지 모르는 이 중증 환자를 위해서 이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인 게 이번 주부터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환자가 이제 부담하게 됐잖아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도 이제 축소됐는데 치료와 자가격리에 있어서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 격리 관련 그 재정 지원이 좀 개편이 됐는데 그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시에 발생하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부담금이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수준인데 약국에서 약 처방까지 받으면 약값 중 일부도 지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네. 약제비가 한 12,000원 정도 나오면요. 본인 부담금이 한 3,6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비싼 그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이 계속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격리자들에게 지원하는 그 생활 지원금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으로 이제 정액제로 지급을 했는데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만을 좀 출연해서 선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금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목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방역 경각심이 네. 더 해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치료와 자가격리에 있어서 이제 전 국민의 이해와 또 협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될 이 지침,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어쨌든 자가격리는 또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야외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해졌는데 이후에 밀집된 공간에서도 이 더위가 있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도 이 박은정 아나운서 얼굴을 못 본 지가 지금 3년이 됐거든요.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죠. 네, 다른 것보다 밀집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또 증상 발생 시에 이 적극적인 치료에 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또 함께 해주셔야지 이 여름 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을 좀 잘 지켜보고 또 재확산에 좀 대비해서 스스로가 좀 더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 13일입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8분 4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봅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부대 대구시의회가 7월 4일 개원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선거는 31년 만에 교황 선출 방식에서 후보 등록제로 바뀐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였는데요.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었고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견 발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내용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잘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은 유일한 삼선 의원임을 강조했고 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겨냥해서는 중앙 정치 무대의 배경으로 지방 행정을 디딤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견제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전국 광역시의회 시도의회 의장은 대부분 3선 이상이 맞는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시도의회 의장을 대구시의회가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의장이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다음 정견 발표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만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거냐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통령 선거 슬로건이었죠. 공정과 상식을 언급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독주를 하다 보면 상식과 공정이 무너진다면서 마찬가지로 홍 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변화를 선도하는 앞서가는 선진의회에 고민하고 행동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현 의원은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대구 경제를 도약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면서 다양한 소통으로 품격 있고 역동적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에 2명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출범한 집행부는 강력한 추진력을 넘어 폭주까지 우려되는 강한 집행부라면서 적절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표명했습니다. 네. 또한 검찰 수사관 경험으로 의원들을 도와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견제와 감시이라는 두 단어가 자주 나왔습니다. 네, 선거 결과 이만규 의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개회식은 어땠나요? 의장이 된 이만규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240만 대구 시민들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40만은 대구시 인구를 지칭하는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 기후 에너지와 식량, 유행병의 위기까지 위기의 시대임을 강조했고 성장은 낮은데 물가가 치솟는 경제적 후퇴 상황, 원가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 빈부의 격차가 학습의 격차가 되고 학습의 격차가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집행부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예. 대구시장과 교육감의 인사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홍 시장은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라는 명예를 잃어버린 지 5년이 지났다면서 머지않아 대전시에도 밀릴 수 있다면서 미래 번영 대구, 혁신 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 강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비로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을 조성하고 군공항 후적지에는 두바이처럼 잠들지 않는 도시를 조성하며 기존 산업단지의 첨단화 재구조와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금호강 르네상스를 통한 수변 도시, 맑음으로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도시 등 정책 등을 열거했습니다. 예. 이어 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교육도 바꾸겠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학습 안정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교육, IB 수업 경험 확산, 자유학기제 개편을 통한 생태 전환 교육, 글로벌 금융 경제 교육으로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등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세상을 바꾸는 대구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신임 대구시의회 의장과 대구시장 그리고 교육감의 정책들이 제대로 잘 실현이 돼서 대구 시민이 보다 행복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9대 대구시의회가 개회하고 의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7월 7일 의정참여센터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대구시의회 혁신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32명의 의원 중 야당 의원은 비례대표 1명밖에 없다 보니 민주적 운영, 시정 견제, 입법 정책 활동이 제대로 될지 우리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네. 그만큼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7가지 정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대구시의회 혁신을 위한 7가지 정책 내용은 뭔가요?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의회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모니터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의장의 위촉을 받아 운영하는데 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법의 재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또는 시민 불편 사항 건의, 의회 방청 및 의정 활동 홍보, 그 밖의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네. 경기도의회 자료를 보니 2년간 74건의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구시의회도 이런 시민 모니터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고요.
의원들이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 조사를 제도화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주관적 판단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었고 다음 제안은요? 대구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일정 수의 시민이 정책 토론을 청구하면 토론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민 정책 토론 청구 조례가 있고 운영 중인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의회에 도입이 되면 의회가 혁신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 또 특정 정당이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에서 정책 경쟁이나 새로운 정책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시의원들이 정책을 공유하고 개발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요구도 했습니다. 네. 장시적 정책 자료와 정보 공유, 정기적 정책 개발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회 정책 역량을 높이자는 겁니다. 자, 의회의 수준을 높이자는 그런 제안인데 또 어떤 제안이 있었나요? 지방의회 정책연구 용역 제도가 도입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책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제도화도 제안했고 의원 윤리심사 강화와 의회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가 국외 여행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매년 5억 원 정도, 4년에 20억 원 가량 되고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해외 연수가 매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방의회에 좋은 해외 연수를 위한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제대로 연수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경북 북부에서 시작돼서 오후에는 대구 경북 전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 경북 북부 내륙에는 30에서 100, 대구와 남부 내륙에는 30에서 80, 동해안에는 10에서 60mm 가량입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